네, 그알리뷰 시간입니다. 726회 두 시골 마을의 끝없는 공포 청산가리 살해 사건의 미스터리를 저번 주에 했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두 번 방송했는데 이제 오늘 리뷰할 내용이에요. 833회에 이 사건 2회 방송이 있었습니다. 무죄인가 무기징역인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끝나지 않는 진실게임이라고 방송이 나왔었는데 이거 왜 두 번 하게 됐냐면은 저번 주 사건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저번 주 내용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 엄마 아내를 죽인 거예요. 왜? 부적절한 관계를 들켰거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쵸,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와 딸, 없진 않아, 지구상에 그런 사건이. 그런데 이걸 들켰고 엄마이면서 아내를 죽였다, 가족이? 이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사건인가? 쉽게 일어날 수 없더라고. 이번 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반전이 있고 어떻게 내막이 드러나는지, 그럼 이 사건의 실체는 과연 뭔지 알아볼게요. (2010년 2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선고 공판을 앞둔 법정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피고인석에는 60대 남성, 그리고 존속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로부터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두 사람. 이들은 아버지와 딸, 부녀 사이입니다. 어쩌다가 부녀가 살인죄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걸까? 비극은 집안 담장 아래에서 시작이 됐었죠. 월요일 아침, 부지런한 노 부부의 집 안에는 이미 밥 짓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도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시작됐었는데요. 일터로 나서기 전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던 남자는 마당 구석 담장 아래에 놓여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그 당시 정확한 기억을 한번 물어봤어요, 당사자에게. 무언가 봉지에 쌓여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풀어만 봤어, 나는. 그때 풀어서 뚜껑만 봤어요. 이 몸통은 못 보고.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건 막걸리 2병.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놓으면서 안 씻고 보고 누가 가져가라고 그랬나. 막걸리 병을 갖다 놨네. 이제 그 소리 하고. 나는 나왔거든. 안 씻고는 대답만 하고. 막걸리가 담긴 봉지를 툇마루 앞 토방에 옮겨놨다는 남자는 곧바로 일터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여기까지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전부라고 말했어요. 고된 일을 하러 갈 때면 막걸리 한두 병을 꼭 챙겨가곤 했다는 아내는 얼마 뒤 남편이 옮겨뒀던 막걸리 2병을 싣고 일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나선 지 2시간 만에 아내 최 씨는 주검으로 발견됐죠. 그 당시 출동 나왔던 구급 대원입니다. 저 옆에 조그만 나무, 저 모자 있는데 지금 병뚜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분 누워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 신발 있죠? 까만 신발. 그 밑에 한 분이 누워 계셨어요.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아내 최 씨를 포함한 모두 4사람, 그중 2할머니는 병원에 옮겨진 뒤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자, 그 사건의 생존자 2명이죠. 4명 중에 살아남은 할머니 2명. 이 막걸리 색이 좀 그렇더라고요. 색이 시커멓잖아. 이 색이 좋네. 고급 술이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글쎄 마셨어. 2모금 마셨나? 1모금 마셨나? 그건 몰라. 마시니까 눈이 획 까지는 거야. 이거 말도 못해. 그냥 푸 하면서 그냥 눈이 꼬막처럼 그냥 확 그냥 까져버렸어. 막걸리에서 검출된 건 시아나칼륨, 바로 청산가리였습니다. 계획적인 독살이 의심되는 사건. 그래서 사건 담당했던 그 당시 형사과장입니다. 그때 청산염 양이 한 11.85g이 검출됐습니다. 이거 미량이라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실수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들어간 양을 보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게 맞는 것 같아요. 2009년 9월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었네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금년 7월 6일 순천시 황전면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수사해서 피고인 백모 씨와 피고인 백모 양 부녀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막내딸 희정씨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먼저 자백했고 나흘 뒤 구속된 남편 역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시인했었습니다. 더욱 믿기지 않는 건 이들 부녀의 범행 동기인데요. 피고인들은 친부녀지간으로 약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이를 알게 된 최모 씨와 사이에 누적된 갈등으로 인해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에 가장 놀란 건 가족들입니다. 사망한 최 씨의 동생이네요. 부적절한 관계를 엄마가 알아서 죽였다 이러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이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자, 최 씨의 둘째 딸은 조카하고 구속된 막내 동생하고 자고 그런데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깨워서 성관계를 했다는 게 저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족은 검찰의 수사 발표가 그저 소설 같은 얘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6일 만에 현장 검증을 나선 부녀는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재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경찰과의 어떤 질의응답을 하면서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경찰이 물어보죠. 누가 먼저 죽이자고 그랬나? 아빠가요. 아빠가? 예. 본인도 어떤 죽여야 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아빠가 먼저 얘기했는데 나도 엄마한테 야단 맞은 것도 있고 많이 혼 좀 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서 그러니까 앙심을 품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실행에 옮긴 거야? 네. 상황이 다시 급변한 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의 일입니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직접 섞었다고 했던 딸이 법정에서 자신은 청산가리를 본 적도 없다면서 말을 바꿨고 아버지와 딸 모두 살인은 물론 부녀 사이의 성관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죄를 피하기 위한 범죄자의 뻔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1심 판결이 이래요. 존속 살해, 살인, 살인 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녀가 검찰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대체 왜 딸은 아빠와 부적절한 관계고 엄마를 죽였다는 기막힌 자백을 했던 걸까? 여기에 최 씨의 막내딸은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엔 나도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계속 검사들이 뭐라 하니까 그때는 뭐 정신도 없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건 아버지도 딸의 자백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안 씻고 잃어버리고 정신없는데 뭐 딸 때문에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같이 했다 했지 그냥. 그런데 이제 진범을 찾을 일만 남았다고 믿은 가족의 기대가 다시 무너집니다. 2심 재판 판결이 이래요. 1심 판결을 파기한다. 딸은 징역 20년, 아버지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로 시작된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과 딸이 공모해 최 씨를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건이 이렇게 다시 뒤집힌 거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딸에게 20년,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밭일하고 공공 근로 다니고 어린 손주까지 돌보면서 힘든 기색 한번 하지 않은 어머니의 죽음. 범인은 정말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었을까? 최 씨 아들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키우느라 열심히 일만 하시고 집안일 하시고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서 빨리 진실 밝혀지고 다시 재수사 이루어져서 범인을 좀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둔 지금 가족은 여전히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막걸리 어디서 실었어요? 저쪽이요. 저쪽? 조수석에? 네. 막걸리가 7월 2일자 생산된 건데요. 이거 7월 2일 맞습니까? 네. 아래장날? 네. 그날 저녁 숨진 최 씨와 막걸리 3병 중 하나를 나눠 마셨다는 그는 다음날 오후 나머지 2병을 창고에 옮겼고 창고 선반 위쪽에서 오래전에 감춰뒀던 청산가리를 꺼냈다고 합니다. 범행 사흘 전인 이날 남편은 막걸리 2병과 청산가리를 창고 바닥에 내려놓은 뒤 뒤늦게 들어온 막내딸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창고에 막걸리와 청산가리가 준비되어 있는 걸 확인한 딸은 다음날 저녁 가족의 눈을 피해 어두운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서 어머니를 살해할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섞었다고 합니다. 그때 네가 본 이 청산가리가 양이 한 이 정도 되나? 네. 아빠 말로는 다르다고 하던데. 예, 그 정도예요. 아, 그 정도야? 청산가리 2숟가락을 섞은 막걸리를 다른 막걸리와 함께 부엌 냉장고 야채 보관함에 넣어둔 뒤 공범인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에요. 부녀가 범행 준비를 마쳤다는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딸은 그 길로 집을 나가 부산에 갔고 다음날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월요일 새벽 가족이 잠든 틈에 문제의 막걸리를 화단 옆 담장 아래에 옮겨뒀다고도 자백을 했죠. 그리고 3시간 뒤 봉투에 든 막걸리를 확인한 아버지가 이를 마루 앞까지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막걸리는 진한 커피색. 이 색깔이 어떤 단서가 되진 않을까?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막걸리와 같은 양의 청산가리를 준비한 뒤 섞어봤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막걸리의 색이 변하는데요. 상온에서 24시간이 경과했을 때 이런 색깔로 변한다고 합니다. 원래 좀 더 진한 한 사골 육수와 우유의 중간 정도 색이잖아요, 막걸리가. 그런데 청산가리를 섞으면 이렇게 변하고 상온에서는, 그리고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는 48시간 만에 같은 정도의 색이 변하는 걸 확인했어요, 실험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색깔이 같은 시점,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범인이 청산가리를 섞은 그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했던 과학수사대 경사님인데요. 예, 저희가 국과수에 감정 보내기 위해 채취하고 사진 찍었던 시각이 7월 6일 16시거든요. 16시를 거슬러서 24시간 내지 48시간 사이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틀 전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었다는 부녀의 자백은 이 실험 결과와 같습니다. 자, 이것도 현장 검증인데 지금 이 파란색 글씨가 형사가 물어보는 질문 내용이고요. 흰색이 지금 범인으로 지목되고 이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딸이죠. 지금은 아닌데 이 당시는 현장 검증이나 취조 과정에서 형사가 용의자에게 반말을 했어요. 그래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 조사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무조건 존댓말 해야 돼요. 막 함부로 용의자를 대한다 이런 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당시는 반말이었던 거죠. 되게 편하게 말하죠, 말투도. 아까 쓰다 남은 청산가리 있고 이거 다 어떻게 했니? 청산가리는 봉지에 덜어서 도량에 버리고요. 도량에 버렸다고? 네. 그럼 숟가락은? 스프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네. 쓰레기차가 싣고 가버렸다? 네. 그럼 이거 찾을 수 없겠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딸이 지금 뭘 이야기하지는 않죠. 형사가 다 유도 질문을 해요. 이런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먼저 질문을 하고 이 여자분은 내만 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사가 추측을 하고 있고 이 여자분은 대답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현장 검증이라고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에서도 비슷해요.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 살인사건으로 경험한 게 아니고 방송하다 보니 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가요. 그래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인생의 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의 조언이 계속 이 조사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개입하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 진짜 강력계 형사나 검사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위축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제때 할 수가 없어요. 검사나 경찰도 어차피 답답하니까 자기가 주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대답만 하고 있다는 거죠. 추측에 대해서. 그럼 안 됩니다.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여러분도 그대로 겪을 수 있어요. 어떤 사고나 사건에 고소를 당했을 때. 자, 이어서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를 물론 범행 도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범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당사자들의 현장 검증으로 범행 시인했고 과정을 다 인정한 게 돼버렸잖아요. 대답만 했을 뿐이지만. 자, 검찰의 입장이 이래요.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서 이 청산가리가 모처에서 구입한 것이다. 이 사실까지 저희가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피고인 본인들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범인이 갖다 둔 막걸리는 마을 안에서 팔지 않는 제품입니다. 검찰은 숨진 최 씨의 남편이 마을에서 20km 떨어진 시내 장터의 한 식당에서 7월 2일 이 막걸리를 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식당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자, 사장인데 야, 안 팔았다는 거지? 우리 장부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작은 병을 하나 팔았으면은 여기 장부에 적혔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신들은 900ml의 큰 병만 취급하는데 범행에 쓰인 건 750의 작은 병이었습니다. 그는 답답하다며 장부까지 직접 보여줬죠. 봐, 이게 700원짜리야. 작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14,000원이 쓰여 있어야 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석 달치 장부를 모두 뒤져봐도 자신들은 750ml의 작은 병을 들여온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산가리 구입처는 확인됐을까? 이 청산가리 어디서 난 거예요? 역전에 뭐 거기서 자전거 수리점인가요? 네. 언제쯤이죠?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이요? 네. 남편이 청산가리를 얻었다고 한 곳은 일명 빵꾸집이라고 불리는 자전거 수리점. 그런데 백씨가 지목한 그 자전거 수리점 사장의 부인의 말은 또 이래요. 우리 영감 죽은 지가 한 13년이야. 한 12년 돼. 뭐 말이 안 되지. 그 참말이 안 되지. 아이 참말 미쳐버리겠구만. 한 5, 6년 전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에요. 5, 6년 전에 샀으면 누가 줄 거야 이걸. 누가 팔아 그것을. 주인은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전거铺는 그보다 앞선 17년 전에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안주인은 청산가리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들을 구입처로 찍은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며 펄쩍 뛰었고요. 갑자기 혹해서 그러더라고. 이 집에서 샀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샀다고 하니까 또 거짓말하느냐. 그러니까 막 악을 쓰더라고 그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느냐 뭐 그러더니 데리고 가더라고. 경찰의 어떤 질의응답에 정확히 대답을 안 한다고 판단하니까 다그친 거예요. 닥달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남편은 대체 어디서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구했던 걸까? 물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살인사건. 결정적인 증거는 부녀의 진술.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 똑같이 범행을 시인했고 막걸리와 청산가리의 구입처를 확인하는 보강 증거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딸과 함께 아내를 살해했다. 난 결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오락가락하는 상반된 진술 속에서 진실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증은 없고 자백만 남은 사건. 진실의 핵심은 정말로 남편이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구입했는지의 여부인데요. 이제부터 이들이 자백한 내용과 검찰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를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자백한 내용은 얼마나 믿을만한지, 자백을 바탕으로 해서 부녀의 무죄나 유죄를 과연 판단할 수는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포의 아들도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청산가리를 제공한 아버지를 대신해 법정에 선 그에게 던진 검사의 질문은 뜻밖인데요. 아버지의 자전거포에 어떤 기계가 있었는지 기억하냐는 질문에 그는 용접기계와 산소 절단기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용접을 했었다는 그의 대답은 이 자전거포에서 청산가리를 썼을 가능성이 높고 범행에 쓰인 청산가리도 바로 여기서 제공됐을 거라는 논리로 이어졌죠. 과거 철용점이 청산가리를 쓸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자전거포에서 용접할 때 청산가리를 쓰는지를 확인해봤어요. 자전거 수리점에서 청산가리를 쓸 일이 있나요? 이거 못 씁니다. 쓰지 않아요. 자전거 수리점에 청산가리가 있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자전거 수리점에서 청산가리를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오래된 자전거포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도 같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어? 한 20년 전에는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청산가리 쓰는 일 뭐 전혀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것을 뭐 용접은 붕사를 숯불로 때웠었단 말이야. 붕사라는 가루를 이 위에 이렇게 바르면 이 붕사가 녹으면서 붕사하고 신주하고 같이 혼합이 되면서 이 용접 부위 속으로 들어가. 내가 알기에는 이 청산가리라는 건 전혀 안 썼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 3부 이어서 볼 건데 저번 주에 그 알리뷰에 나왔던 그 사건을 완전히 뒤엎는 방송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을 알고 있던 분들이 제가 저번 주 내용을 올렸을 때 이게 다가 아니다. 내막이 따로 있다. 빨리 그것도 이어서 해야 된다. 이런 댓글을 달았었거든요. 준비가 다 돼 있던 겁니다. 이제 오늘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2부에 이어서 계속 알아볼게요. 오늘 그 알리뷰 833회 무죄인가 무기징역인가 저번 주에 이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이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증인으로 나갔던 자전거집 아들도 과거 용접 때 붕산만 쓴 사실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붕산으로 용접해야 돼요. 그거 찍어서 하는 게 용접이고 붕산은 씁니다. 산소 용접하는데 쇠하고 쇠 붙이는데 붕산 들어가야 돼요. 청산가리는 쇠를 강하게 할 때 쓰는 거라서 이게 그런 데서는 사실 용접은 쓸 일이 없죠. 우리 같은 일은.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물어보는 게 제 아버지가 이제 청산가리 썼을 수도 있지 않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어디에서 구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질문 내용 자체가. 청산가리를 뭐 우리 집에서 산 지가 한 4년 됐다고 했다가 또 뭐라고 그러니까 10년 됐다고 하다가 또 14년 됐다고 하다가 17년 됐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뭐 이게 무슨 짓이야 뭐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죠. 검사도 어쨌든 사람이에요. 빨리 처리하고 싶고 골치 아프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위압적일 수가 있어요. 경험이 없다면. 남편은 정말 청산가리를 갖고 있긴 했을까?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최씨 부녀가 설명한 청산가리의 형태가 비슷했습니다. 흰색으로 쌀알만하고 둥그렇다. 흰색 분말이 깨알만한 동그란 알갱이다. 검사는 청산가리를 본 적도 없다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흰색 알갱이 형태인 청산가리의 모양을 똑같이 묘사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겠죠. 청산가리는 모양이 어떻지? 대답을 안 해. 청산가리 샀잖아. 흰색이고 쌀알만 하잖아. 그렇지? 네 라고 했겠지. 이걸 적은 거예요. 진술이 사실이라면 부녀는 알갱이 형태의 청산가리를 어디서 얻었다는 걸까? 자전거 수리점 사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청산가리 이거 취재하려면 철물점이나 뭐 철공소 같은 데 가면 돼요. 철공소요? 예, 그렇죠. 오래전부터 청산가리를 취급해왔다는 공업사 주인은 10수년 전 암암리에 유통됐던 청산가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청산가리와 형태부터 다르다고 해요. 이만해요. 주먹만 해요? 아니요, 이 구멍만 해요. 예, 딱 이렇게 나와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청산가리.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막 드럼통에서 사다 썼을 때만 해도 요만해요. 똑같아요, 다. 빻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씩 떼어서 쓰는 거예요. 탁 때리면 깨지거든요. 조금씩 깨져요. 가장자리를 뭐 탁탁 치면은 이 가장자리만 이게 탁 깨진다고. 10수년 전 시골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청산가리였다면 그 형태는 알갱이가 아니라 둥그런 덩어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충남 보령의 청산가리 독살 사건의 경우도 그랬죠. 이 나프탈렌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고 밤알 정도 크기인데 통상 공업용으로 쓰이는 NaCN 청산나트륨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업용으로 쓰이는 거는 이제 입자가 큰 형태로 많이 쓰이죠. 완전 밀폐되어 있다면 그거는 독성이 수십 년, 수백 년 유지될 수도 있어요. 시골에서 오래전 시아나 칼륨으로 불렸던 청산가리를 구한 이들은 대부분 사탕처럼 깨트려 사용한다는 덩어리 청산가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녀의 자백 속에 등장하는 하얀 알갱이 청산가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걸까? 딸은 들깨보다는 크고 쌀알보다 좀 작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자
화공약품점 사장님이 이래요. 예, 맞아요. 그게 씨약이에요. 그래야 실험을 하죠. 조금씩 덜어서 써요, 씨약을. 덩어리는 깨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얀 알갱이라면 실험용 씨약이라는 겁니다. 싼 값에 유통되던 공업용 청산가리는 과거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지만 알갱이 모양의 씨약은 그때도 구입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20년 정도 됐으면은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청산가리를 규제할 때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다 가져와야 돼요. 주민등록증이랑. 그래야 팔지.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우리 안 팔아요. 그러면 이거 자전거 수리점에서 판다 그러면 팔 수가 있는 건가요? 살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저희가 이거 한 20년 했는데 지금까지 이거 자전거 수리점에서 한 번도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17년 전 자전거포에서 구한 알갱이 모양의 청산가리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남편의 자백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검찰은 남편이 밭에 해충을 없애느라 청산가리를 구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청산가리를 이용해 해충을 없앤다는 농부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저기 선생님 혹시 청산가리를 좀 쓰신 적이 있나 싶어서요. 아이고 우리 아예 없어요 그런 거. 저기요 선생님 혹시 청산가리를 쓰셔본 적이 있나요? 예? 아니 우리는 안 쓰는데. 마을에서는 청산가리를 써서 해충을 없앤다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물 재배 영농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우스 농사를 내가 한 30년을 했는데 이 청산가리를 써서 하우스 농사 이거 해본 일이 없어요. 판결문에는 썼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그런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이제 윗마을에서 있던 이야기죠. 하지만 윗마을 농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산가리로 해충을 없앤다는 증언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걸까? 이거 참 내가 여기서 하우스를 한 30년 넘게 했는데 이거 이 청산가리라는 걸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 청산가리 쓰는 농법을 들어보신 적도 없나요? 없지. 그날 이거 형사들 개왔을 때 말이야. 청산가리 썼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대. 그래서 몇 번 검찰에 불려가고 그랬을 거구먼. 그래서 제작진은 청산가리를 직접 써봤다는 사람을 만나서 정확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거 청산가리 사용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료기 상에서 구입해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한번. 해충 때문에 농사를 망쳤던 해에 시험 삼아 한번 써봤을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구입은 쉽던가요? 이거 그 당시에 농산물에 쓰려고 한다니까 주민등록증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샀어요. 그거 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써도 그냥 위험하기도 해서 이제는 안 쓰죠. 한번 해봤어요. 한번. 검찰 주장대로 벌레 잡기 위해서 4, 5년 전 청산가리를 구입했다면 독극물 구매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10수년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던 청산가리를 얻은 거라면 부녀가 말한 알갱이 형태의 청산가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청산가리를 구입했다는 자전거 수리점에서도 청산가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남편은 정말 청산가리를 갖고 있긴 했던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산가리뿐만 아니라 막걸리 구입의 미스터리도 아직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편은 정말 아내를 죽이기 위해 막걸리를 샀을까? 750ml부터 작은 병 막걸리는 취급하지 않는다며 장부까지 공개했던 식당 주인. 하지만 2심 판결에서는 여전히 남편은 7월 2일 이곳에서 750ml짜리 막걸리 3병을 사간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행사하고 남은 750ml짜리의 막걸리를 받아 종업원들과 먹고 남겨뒀는데 이걸 수사관들이 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막걸리 주주 공장이 750ml의 작은 병을 더 많이 생산한 만큼 물량이 부족한 장날에는 작은 병 막걸리는 들여놓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어요. 주인은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참 나는 끝끝내 큰 병만 팔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이 만에 하나도 없느냐? 10,000분의 1도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랬지 내가. 판 게 만약에 나왔어. 증거가 만약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위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가능성이니까 혹시 내가 실수로 팔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식으로 넘어간 거죠. 여러 번 검찰과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는 막걸리 배달원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식당에 작은 병을 배달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배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식당에서 그 사람이 막걸리를 안 샀겠지. 900ml만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서 작은 병이 나오냐고. 저기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900ml짜리 병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750짜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유, 이 생각 안 나요. 그날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막걸리 3병을 사들고 집에 돌아갔다는 최씨 남편의 자백이 사실일까? 식당에 있는 장터와 마을 사이에는 10대가 넘는 CCTV가 있습니다. 만약 시내에서 막걸리를 사들고 집에 갔다면 그중 한 카메라에 어떤 흔적이라도 남을 가능성이 너무 큰데요. 시외에서 마을로 들어갈 때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길목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인가봐요. 저기 트럭으로 가는데 우측으로 나가서 가면 저기가 마을 입구예요. 최종적으로 마을 들어가기 전에 꼭 여기 찍히겠네요. 그렇죠? 네, 갔다면 뭐 그렇겠죠. 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저장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몇 개월이죠? 이게 2개월 됐나? 많이는 2개월. 최고 한 2개월 이렇게 보관이 돼요. 그러면 그때 이 사건과 관련된 날짜가 7월인데 50일이 지난 지금까지는 남아있겠네요. 7월 것들이. 7월 거는 남아있겠죠.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7월 2일의 녹화 영상은 부녀가 구속된 뒤에도 남아있었고 일부 구간 야간 촬영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차량 종류까지 구분을 못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남편의 진술대로라면 이동 시각은 완전히 날이 저물기 전이에요. 하지만 1심 재판 때 CCTV 사진의 화질을 보정하는 중이라며 공판 연기까지 신청했던 검찰은 2심 때도 이 CCTV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검사님, 하나만 여쭐게요. CCTV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건가요? 네, 저희가 이거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을 볼 때 이들의 자백은 지극히 가능성이 낮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부녀가 아직도 뭔가를 감췄기 때문이거나 부녀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범인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부녀가 검찰에 자백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대체 왜 그런 기막힌 자백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고문이나 강압 없이도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쓸 수 있는 걸까? 피해자인 어머니도 공범인 아버지도 모두 한 집에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나흘 전 막내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옥상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딸은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살인을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 현장 검증 다시 보겠습니다.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뭘로 넣었지? 수저요. 수저는 어디서 가져왔어? 부엌에서요. 이게 맞냐? 네. 청산가리를 넣은 뒤 딸이 막걸리를 흔든 건 직접 청산가리를 타봤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는 것이 검찰의 해석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었다는 저녁 8시 전후에 딸은 무려 9차례나 폰뱅킹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내역이고요.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했네요. 결제가 안 된 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살인을 준비하고 있던 그 긴장되는 순간에 무엇 때문에 9번이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됐을까? 그런데 돈을 보낸 사람도 뜻밖의 인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2만원이 입금된 걸 확인한 딸은 범행 준비를 마치고 부산에 갔다고 합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2만원을 보내준 것도 그 남자였고요. 성관계를 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굳이 부산까지 간 건 범행 현장을 피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검찰은 말했죠. 그런데 남자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만나자고 한 건 자신이라는 건데요. 자, 그 2만원 줬다는 그 남잔가 봐요. 제가 먼저 내려올 수 있냐고 말한 건 사실이에요. 내려올 수 있냐 그러니까 내려갈 수는 있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못 내려가지, 차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비 한 2만원 보내줄게, 그러면 이걸로 차비해라, 이렇게 했죠. 채팅상에서 성관계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얘기가 좀 됐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고요. 왔으니까 뭐 남자니까 준비를 했더니만 뭐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그냥 같이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전화로 입금 여부를 확인한 건 7시 55분부터 8시 48분 사이.
9차례나 전화로 입금을 확인하면서 청산가리를 섞고 뒤처리까지 무사히 끝낼 수 있었을까? 의문이 커지자 8시경이라고 말했던 범행 시각이 폰뱅킹 시작 전인 7시 30분에서 50분으로 앞당겨집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맞는다면 딸의 자백에는 또 다른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시 현장 검증. 이거 바닥에 흘렸네? 흘렸네? 맞아? 네. 흘리면 안 되잖아 이거. 깔때기 같은 거 쓴 거 아니야? 아, 깔때기는 안 썼는데요. 바닥에 조금 흘렸겠는데? 깜깜하고 혹시 뭐 손정등 같은 거 갖고 왔나? 네. 아, 손정등을 갖고, 손정등은 안 갖고 가고 그냥 있는 것만 그냥 라이터로 비추면서. 라이터? 네. 라이터로 같이 하면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깜깜한데 그냥 했구나. 네. 맞아? 네. 그럼 흘릴 수도 있었겠네. 어? 네. 라이터에 불을 밝히며 청산가리를 탔다고 했던 딸. 바로 다음날 신문때는 주변 가로등 불빛이 환해서 따로 불 켤 필요가 없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날 일몰 시간은 7시 48분. 딸이 옥상에 있었다고 말한 시간엔 주변이 아직 환했다는 뜻이 됩니다. 라이터나 손전등으로 불을 밝힐 필요가 없던 건 물론이고 가로등 불빛이 비쳤다는 진술도 옥상 구조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죠. 딸의 자백은 처음부터 오락가락합니다. 아버지를 공범으로 지목하기 전까지는 청산가리를 직접 구했다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해 택배로 받았다는 게 가장 처음에 했던 진술입니다. 자, 최 씨 동생인데요. 사망한 용의자로 몰렸던 아내의 동생이죠. 검찰청에서 막내딸이 인터넷으로 청산가리를 뭐 진짜 구매했다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전화로. 그래서 컴퓨터가 없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마을에 간 컴퓨터까지 모두 뒤졌지만 검색 기록도 택배 운송 기록도 찾지 못합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말을 바꿨지만 번번이 구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돌연 청산가리를 구한 건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털어놨습니다. 남은 청산가리를 처리한 방법에도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딸은 비닐봉지에 싸서 마을 하천에 버렸다고 했지만 아무리 비닐로 쌌다고 해도 맹독성의 물질이 흔적도 없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현장 검증 때 했던 말은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다 떼내려가고 없었어요. 떠내려가고 없었어. 이거 맞아? 그때 비 많이 와서 물이 엄청 많이 흐르고. 아, 비가 와서 물이 많이 흐를 때야? 네. 자, 강수량 보니까 여름이고요. 7월이니까 뭐 6월, 8월 뭐 이렇게 전후로 볼 때 비가 없는데요. 그죠? 이 교차 영이죠. 7월 4일 전후로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퍼즐처럼 딸의 자백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 자, 동네 주민들은요, 그 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걔가 이 아가 지능 발달이 좀 덜 됐어. 얘가 온전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교할 때 그거는 인정할 수 있죠. 정신적으로 약간 부족한 거. 이웃에서는 막내딸이 남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담임을 맡은 선생님의 기억도 비슷한데요. 뭔가 많이 부족했어요. 얘가 그때. 기억에 많이 부족했고 판단력이 정상인 애들보다 떨어져요. 중학교 교육과정을 저는 이해 못하죠. 지금 특수반 애들이 지금 하는 IQ 검사하면 82, 3 정도 나오거든요. 특수반 수준보다는 아주 약간 미묘한 차이로 조금 높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소문을 일축합니다. 오히려 치밀한 지능범이라는 것인데요. 백 모양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수사 과정에서 백 모양의 진술이 아주 치밀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네, 2부가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까지 봤을 때 뭐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아직 몰라요. 아빠와 딸의 자백이 거짓이냐 아니면 검찰의 조사 내용이 사실이냐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 내용만 봤을 때 인터뷰에 응하는 적극성이 피고인 쪽과 검찰 쪽과 누가 더 적극적이에요? 누가 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지금. 피고가 된 아빠와 딸 쪽이거든요. 검사는 뭐 물어보면 뭐 확인 중에 있다. 뭐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아끼고 오히려 주장하는 쪽은 피고 쪽이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지금 점점 흐름이 보이죠? 검찰이 맞춰본 그 사건 정황은
사실과 많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검찰은 억지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식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아빠와 딸은 거기에 휘둘렸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점차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살인범이 돼버린 상황,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럼 최 씨 죽었잖아요. 이건 사실인데 아빠랑 딸이 범인이 아니면은 대체 그럼 누가 그랬냐는 거죠. 범인의 존재, 이게 3부에서는 그럼 나오는지가 또 궁금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죄인가 무기징역인가, 순천 청산갈리 막걸리 사건, 끝나지 않은 진실게임, 마지막 3부입니다. 사건의 범인까지 어느 정도 드러나나, 이거 미제로 끝났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범인에 대한 단서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내막이 그래도 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력을 좀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혐의를 피하기 위해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만큼 교활하기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피고인 백 모양이 머리를 써서 이 배모씨가 자기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배모씨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모씨를 죽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딸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경찰을 속인 거죠. 하지만 가족들이 전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막내가 계획적으로 이웃 남자를 고발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처음 그를 의심한 것도 구속된 막내가 아니라 그의 언니들이었습니다. 점점 이 내막이 좀 드러나는 것 같죠. 범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왜 아빠와 딸 의심을 사고 범인이 돼버렸나, 이 이유가 점점 밝혀지는 것 같아요. 이제 밤에 전화와서 이모 혹시 내일 찾아뵈도 되느냐 그러더니, 이모 사건 난 날 나 그 아빠 우리 집에 온 거 알아요? 화장실 들고 온 아저씨 혹시 알아요? 이모 사실상 그 사람이 좀 의심스러워 그러더라고요. 최 씨의 딸들을 오래전부터 성추행한 이웃 남자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은 막내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지를 물어봤죠. 엄마 죽인 범인 찾아야 될 거 아니냐, 하여튼 뭐 이만한 거리도 있으면 다 얘기해라 이모한테.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모 사실 나도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제야 사망한 최 씨가 죽기 얼마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고인으로부터 사고 나기 몇 달 전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왔는데 막내딸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왜 그러니까 동네 누구하고 어쩌고 뭐 이런 소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동네에서도 어떤 집에 가서 언니가 또 그런 소리 했다고 울면서. 그가 최 씨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한 가족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그와 대질신문까지 받게 된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행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죠. 그 사건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입니다. 검사가 아니에요. 검사 밑에서 사건의 틀을 좀 파악해서 넘겨주는 수사관입니다. 조사하고 있다가 결국 그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는, 무고했다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딸이 인정을 했다는 말인가요? 예, 인정했습니다. 그럼 왜 무고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결국 자기가 어머니를 죽였고 결국 누군가 범인이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범인이 필요했다. 이 말은 내가 범인이라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단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막내딸을 성추행해온 장본인은 이웃 남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딸의 자백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그녀는 정말 교활한 지능범일까? 직접 경험한 듯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떠올리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설명한 딸의 자백은 꼼꼼히 뜯어보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참 이상한 자백입니다. 단지 기억력의 한계인지,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기 위한 거짓말인지, 범인이 아니기 때문인지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증거도 없고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자백만 남은 상황. 이들의 지능이나 정신건강은 이런 의문들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의뢰로 시작된 부녀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이들 부녀의 이상한 자백을 이해하는 데에 단서가 되진 않을까.
막내는 부모에게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사진 속의 희정씨는 밝게 웃고 있지만 이제껏 마음 터놓을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는데요. 한 달 동안 희정씨를 지켜본 전문가는 그녀가 일상생활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사고력이 매우 단순해서 고차원적인 생각은 하기 힘든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딸의 현재 IQ가 74, 법적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만한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그 경계선 안에 있죠. 이런 지능으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꾸미거나 은폐할 수 있는 건지를 이수정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혼선을 줄 만한 행위들을 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정도로 계획적인 행위를 할 정도의 수준은 못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이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했다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거나 누군가의 지시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범인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분석 결과도 사고가 단순하고 평균보다 부족한 지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아빠의 IQ는 86이 나왔네요. 지능도 딸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학적부에는 과감성이 부족하고 독자력이 약하다는 평이 쓰여 있었죠. 자, 피고 이제 아빠, 남편이 된 사람이죠.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가봤어요. 그 생활기록부 보는 겁니다. 자, 교감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1학년 때까지 다니고 2학년 때 좀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려서 이제 2학년 때를 다 안 쓴 거예요. 2학년 끝날 때까지 다녀야 다시 써. 1학년 때 거 보니까 의지박약, 결단성과 과감성 부족, 독자력이 약하다.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뭐 정신연령이나 뭐 의지 이런 게 좀 약하다고 봐야죠. 사실 부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볼게요. 당신이 집에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놔뒀습니까? 딸은 아니요. 아빠한테는 당시 집에 청산가리 탄 막걸리를 갖다 놓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 사건에 대해 모른다는 대답인데 진실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이걸 보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안 걸렸어요. 이 부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범 둘이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해독 불능이 나왔다면 내가 충분히 의심을 해보겠는데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확실히 나왔어요, 둘 다.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면 해독 불능의 상태를 자기가 막 고의적으로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진실인 것으로 나왔고 안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자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가족들도 그 부분이 제일 답답했습니다. 근데 왜 아빠를 끌어들였어?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검사가 계속 그게 안 맞으니까 내가 자꾸 스스로 나 혼자 했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네가 혼자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협박했다고? 아니, 협박이 아니라 그냥 좋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계속 자꾸 아니라고 했는데 검사가 네가 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솔직히 다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서 형량 줄여주겠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사건 빨리 처리하고 그냥 작은 실적 하나 만드는 정도 이런 개념으로 사건 담당했던 거고 억지로 짜맞추려고 이제 대답 강요했던 거죠. 그렇게 보이죠. 고문도 협박도 없었지만 허위 재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대답. 그럴 수가 있는 걸까? 여기에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을 만나봤는데 대부분 이 지능의 사람들은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힘들어요.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나에게 이런 유도 질문, 대답 강요를 하는 이유가 어쩌면 사건을 원하는 대로 짜맞추기 위해서는 아닐까까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걸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지. 자, 이수정 교수는요. 내가 지금 재판장에서 부인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20년 후에 어떻게 망가질지를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도 나를 구제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하면서 그걸 조금 더 잘 맞추려고 스스로도 작화에 참여한다는 거죠.
어차피 난 자포자기했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진술해주면 또 적극적으로 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심리의 의존 이런 것들이 이 사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엄마를 살해할 동기가 됐다는 부녀 간의 성관계가 사실일까? 검찰에서 부녀는 최 씨가 숨진 뒤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오히려 이 대목에서 아빠와 동생의 결백을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자, 둘째 딸입니다. 사망한 최 씨의 둘째 딸.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빠와 동생이 며칠 같이 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자고 있었는데 무슨 동생하고 아빠가 같이 잤다는 식으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정말 기가 막혀서. 조사했던 내용 보자 그래도 안 보여주고요. 아들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들이 계속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아들이 옆에 누워있는데 그런 걸 하겠어요? 방에 붙어있잖아요. 다 들려요 이거. 박수 소리 한 번 쳐도 다 들리는데. 원래 이 정신감정은 성관계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없었죠. 우선 부녀의 성적인 관계가 정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그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빈 문장을 완성하는 심리검사,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생각에 아버지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개 아버지들이란 무섭다.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잘해줬으면 한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다는 거. 조금 완고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딸이 성폭행 가해를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쓸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통상적인 부녀 간의 성폭행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성적으로 강한 애착을 너무 많이 가져서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성적인 행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면 이런 애착적 증상이 나타나야 해요. 좀 집착적인 증상이.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녀의 자백만으로는 이들의 결백을 증명하기에도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옥사에서도 나왔어요. 이 사건이. 거기에 그 아래 취재 이후의 내용들이 더 있나 봐요. 자, 같이 보자면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수사한 K검사는 이 이후에 검사복을 벗었고 비리 사건이 연루돼서 수감 생활을 했대요. 문제 많은 검사였었네. 비리 사건이라는 거 보니까 뭐 사건 조작 이런 거였을까요? 그리고 딸 백씨에게서 아버지와의 성관계 사실을 최초로 자백받은 수사관은 K검사가 아니라 다른 검사실의 소속이고 법정에서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왜 수사관이 이거를 증언을 할 수가 있죠? 수사관인데? 수사관은 수사 내용을 검사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증언까지 할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수사해놓고? 딸이 부녀 성관계에 대해 처음 털어놨다는 조사 내용은 조서로 남아있지 않고 요약 정리된 보고서만 존재합니다. 딸과 아빠가 인정한다, 그런 적 있다고 말한 내용을 쓴 조사 내용이 아니라 조사한 이후에 조사 과정에 대한 기억을 그냥 개인적으로 적은 그 보고서가 있다는 거죠.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이래서 이 사건에 이제 변호를 맡게 됐구나. 저번 편만 봤을 때는 박준영 변호사가 이거 인권 뭐 이런 약간 요즘에 좀 논란이 될 만한 단어를 들먹이면서 폐륜 범죄자를 변호하려는 건 아닌가. 물론 살인범도 변호는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변호사는 사람을 따져가면서 변호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혹시 박준영 변호사가 좀 뭐 또 그런 좀 상황에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죠. 그러면 박준영 변호사가 해야지. 이렇게 보이죠, 이제. 자, 재판 당시에 제출되지 않았던 백씨 부녀의 진술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2월에 재심을 청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당옥사에 이제 그게 나온 건데 방송에서 현재 복역 중인 백씨와 전화 연결 시도해봤고 들어보니까 아내가 없어졌는데 내가 발발 떨고 말도 안 나고 말이 막혔다. 그들은 실적 올리려고 나를 범인으로 몰았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줬다. 수사관이 살 만큼 살았으니 반성이나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전화통화로 밝혔어요.
박준영 변호사는 당혹사 제작진에게 증거를 보여줬고 해당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 제작진은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까지 더해서 사건 기록 19건짜리 자료를 입수했어요. 박준영 변호사와 같이 이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는데 피고인들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에서는 또 검토가 안 됐고 제출 자체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거를 이제 이 K라는 검사가 주도해서 어떻게든 승소 따내고 빨리 이 사건 그냥 끝내버리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비리 사건에 또 연루가 돼 있었다네. 이래서 어떤 사건 처하면은 담당 경찰, 검사 이거 운이에요. 만나는 거 잘 만나야 됩니다. 운 좋아서 판사까지.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요. 이거 뭐 아직 결론이 안 나왔고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함부로 뭐 누가 맞다 틀렸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거는 뭐 수사 오류인데요. 오류 정도를 떠나서 고의적으로 오류를 냈네. 억울하게 지금 범인 만든 것 같아요. 와, 이런 사건이 아직도 일어날 수가 있네, 우리나라에서. 와, 이 정도까지 진짜 심각한 몰아가기가 있다고? 저번 주에는 이제 범행 동기 때문에 아빠와 딸의 부적절한 관계,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면은 이 2화에서는 이제 좀 내막이 조금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요와 자백 강요와 짜맞추기가 아직도 있다는 게 또 충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결말이라면 무죄가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아니면 무혐의가 맞아요. 그게 이제 타당하잖아요. 지금까지 선에서는. 그리고 범인은 따로 있다. 와, 대체 그럼 범인은 누구인 건지가 진짜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또 대체 왜 그 최씨라는 여자분 왜 죽여야 됐던 걸까요? 왜 죽어야 된 건지, 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누가 그러면 집 앞에 갖다 놨는지 더 내막이 있을까 이 사건에? 이 이후에?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사건이 됐죠. 검찰의 조작으로. 조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알리뷰 833회였죠. 청산가리 막걸리 순천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흐름을 좀 이해해야지만 사건이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오늘 그 알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 준비해서 올게요.